나라에 돈이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도 터질 거고 건설도 좀 숨통이 트이고 하면서 조금씩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그럴 거고. 이제 그때까지 대체 뭐로 버틸 거냐. 트럼프 수혜주들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 수혜주.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 뭐 PER 보니까 7배 8배 이래요.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2-3% 정도만 되면은 물려도 그냥 예금 이자라 생각하면 돼서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 어떤 안전마진 깔고 들어가면은 뭐 정말 예상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로또를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PER 7배에 배당 3% 받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고,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식품주랑 뭐 이제 이런 주식들, 인프라 관련 주식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얘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는데 예.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뭐 과열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못하죠. 더 급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상황도 저지경인데 네. 나머지 나라는 대체 어떨까 했을 때는 정말 처참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잘 산다의 개념은 남보다 내가 잘 살아야 잘 그렇죠. 산다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져도 다른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은 그래도 미국의 힘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딱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안 내리니까 우리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내리자니 이거 환율 치솟을 것 같고 또 물가 치솟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올리자니 부동산 다 터질 것 같고 완전 이제 가불기 걸려버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도 기업들이 못 견디고 있고 실제로는 좀 내려야 돼요. 네. 경기를 위해서는 좀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좀 시원하게 내려주는 타이밍이 도래해야 되는데 못 도래야 하니까 되게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이건 우리만의 걱정은 아니고 뭐 유럽도 뭐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유럽은 또 금리를 뭐 내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그러면은 지금 뭐 이건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2월에는 한 번 내릴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이게 약간 좀 대세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올해 아주 안 좋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왜냐면 뭐 금리를 더 내려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기업들은 지금도 힘들다 그러고.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수가 제일 걱정돼요. 수출 기업 솔직히 걱정 안 돼요. 수출이야 뭐 금리 요 정도로 하더라도 뭐 기업이야 돈 잘 버는 기업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 그리고 내수하는 기업들인데 전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환율 걱정하고 금리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장사가 지금 안 돼서 죽겠는데 환율 금리는 뭐 나중 일이 되잖아요. 장사가 왜 안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라에 돈이 없어요.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뭐 건설 했으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주택과 토목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주택을 살려서 뭐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고용이 되고 뭐 세금이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니까 GDP 늘어나고 이 선순환을 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좀 올리면서 하던가 규제를 걸거나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토목을 해야 되는데 토목 발주가 별로 안 보여요. 토목 발주가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뭐 저출산이다, 뭐 이제 인구수가 줄어든다, 뭐 이러면서 기존의 인프라 더 깔았는데 여기서 뭐 더 깔아야 될 게 대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효용성의 문제도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토목공사 발주를 안 내는 것 같아요. 그 토목이라 좀 돌려서 만약에 했었으면 그래도 건설 쪽이 힘들다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릿고개를 넘길 일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 집안도 건설 종사자가 많아서 느끼지만 이 건설 쪽이 그 고용 효과를 정말 많이 가져옵니다. 예전에 제가 평택 고덕 요 앞에만 가도 그 한창 그 삼성전자 공장 많이 짓고 고덕 막 붐이 있을 때 거기 앞에 가게들 가면은 뭐 삼겹살집 뭐 보면 정말 장사 잘 됐거든요. 한밭집들. 너무 잘 됐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지금 거기 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국 각지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공사가 좀 있어야 그 사람들 보면은 의외로 좀 버는 돈 대비 소비가 굉장히 높아요. 버는 만큼 다시 지역 경제로 다시 돈을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 지역 경제 내수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될 일감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고덕 거기 뭐 공사 막 할 때는 그 뭐 안전관리자 같은 거 알바하러 가면 막 하루에 막 10몇만 원씩 받는데 그냥 서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일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일용직으로 했는데 한 3,400씩 벌고 한 달에. 근데 그걸 막 둘이 가서 같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숙사에서 살면서 모텔에서 돈 내주고 또 반주 한잔 하면서 또 술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지금 그 내수의 어찌 보면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쪽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뭐 당장은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까지 지금 버티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까지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자기네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내리게 될 거고 약달러가 되면서 이제 돈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거고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숨통이 트이고 한국도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제 뭐 좀 아무래도 확실히 금리가 내려가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도 터질 거고 건설도 좀 숨통이 트이고 하면서 조금씩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영업자들도 그럴 거고 이제 그때까지 대체 뭐로 버틸 거냐. 그때까지 좀 그래도 좀 일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반도체도 좀 그렇고 그쵸. 뭐 여러모로 우리나라 지금 걸려 있는 그런 뭐 산업군이 뭐 잘 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좀 있다면 뭘까요? 조선 뭐 이런 건 좀 괜찮나요? 조선밖에 없는 거. 조선이랑 식품? 식품. 예. 그래서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진짜 지금 보시면요. 네. 그런 기업들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무조건 아니야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PER이 8.4배입니다. 올라야 되는 기업이 지금 식품주예요. 네. 식품주 재무제표 보시면요. 매년 고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화장품, 뷰티 이쪽도 괜찮았었고 조선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지금 섹터들 중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막 널리기 시작했는데 네. 한국 주식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진주들조차도 찾으려고 아무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찾아도 안 오르고 주가가. 그 말은 그게 시총이 막 아주 크진 않아서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까지는 좀 어려운데 예. 보통 이제 개인이나 이런 기관을 사줘야 되는데 굳이 안 들어오는 예. 그래서 약간 저평가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있고 우선은 그 거래 대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총이 한 5천억짜리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좀 증시가 활성화가 돼야 50억이 들어왔다 나갔다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거래가 뚝 떨어지면 5억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 불가 종목이 때려지는 거예요. 거래량 때문에. 네. 그러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되는데 개인들이 모였다고 주가가 오르서 우상향하는 케이스는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럼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한국 증시에 ETF나 펀드에서 돈이 이탈만 하지 들어온 돈은 없죠. 그럼 이탈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애매한 기업들 다 팔아서 자금을 쥐어 짠 다음에 한 종목 두 종목에다가 돈을 몰빵해서 수익률만 맞추는 어거지로 맞추는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몇 종목 빼고는 다 이제 매도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근데 네. 보통 이럴 때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저번에 2014, 15년 식품주나 건자재처럼 또 그런 섹터들에 갑자기 돈이 쏠려서 10배씩 나오는 것들이 나올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실적이 이렇게 좋았어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관심만 생기면 예. 그때는 이제 어찌 보면 실적이 뒷받침된 주가의 저평가니까 예. 그냥 또 가죠. 가는 거죠. 예.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심리적으로. 예. 그러면 내일 이제 금감원 가셔가지고 이제 한국 이 증시 활성화 대책을 이제 또 설명하실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지금. 여기서 살려줘야 지금 식품주가 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 증시가 살아나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얘기를 해볼게요. 축구 경기인데 심판이 공정하지 않아요. 심판이 저쪽 팀 편이에요. 네. 그럼 뭘 해도 불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선 심판부터 바로 잡아야 되죠. 심판부터 공정한 사람을 데려오고 나서 어쨌든 이 똑같은 조건을 맞춰주고 게임을 시켜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는 되게 불확실성하다. 계산이 안 선다.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이제 뭐 법인세, 상속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배당세도 그렇고 하니까 회사에서 뭐 배당을 열심히 하려고 의도도 안 하고 주가를 올리려고도 안 하는데 주가 오르면 상속세만 많이 나가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네. 그리고 상속 2번 받으면 손주는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 채우거나 뭐 새로 기업 하나에서 여기 손주 기업으로 일감 집어넣고. 몰아줘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옥상옥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데만 머리 굴리고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런 것만 구조만 짜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은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룰을 공정하게 만들자가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축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미친 선수 하나 나오면 됩니다. 네.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 월드컵 때도 보면은 저 선수가 잘할 줄 알았는데 저 선수가 아니라 의외의 선수가 갑자기 막 골 넣고 막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갑자기 으쌰으쌰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막 10골 넣고 막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게임을 이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 증시라는 것도 다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공포랑 절망감에 질려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공포를 용기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은 증시가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포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내일 가서 할 말은 저는 이제 페어하게 하자. 예, 공정한 룰을 만들어 달라. 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주 많이 눌려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지금 한번 그래도 국장 뭐 감히 국장을 추천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많이 좀 빠져 있으니까 지금 그나마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어떤 섹터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식품하고 그러면 또 다른 도 좋고 트럼프 수혜주들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 수혜주.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유가 내리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석유를 많이 시추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관세 대신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나라 LNG 가스를 사라, 셰일가스 사라라고 거래를 하러 다닐 겁니다. 그러면 셰일을 파면은 85%의 석유와 15%의 가스가 나오는데 그럼 이 가스를 그동안은 팔아먹을 곳이 없었던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어요. 이제 팔 곳이 필요해요. 문제는 유럽에서 팔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열심히 이제 팔게 돼서 이제 거래처는 늘어났는데 이제 그거로는 부족해질 정도로 생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 가지고 트럼프가 난리를 쳤던 이유가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LNG 선박들이 아시아로 가야 돼요. LNG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세 나라입니다. 그럼 아시아 국가한테는 LNG 가스를 열심히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LNG를 팔아야 되는 우리나라들은 그동안 카타르나 이런 데서 사오던 뭐 호주나 사오던 거래처를 미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일본도 그럴 거고 우리도 그럴 건데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도 LNG를 사주는 조건으로 일본 제철 US 스틸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철이 돈이 되거든요. 정유하면은 이제 뭐 강관, 뭐 송유관 이런 거 다 깔아야 될 건데 이제 앞으로 그 대규모로 필요할 거고 미국 내에 공장 지어야 될 거고 미국 내에 이제 뭐 전력 인프라, 통신 인프라, 도로 항만, 뭐 선박, 뭐 자동차,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베이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특수강들, 알루미늄들 이런 것들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 뭐 PER 보니까 7배, 8배 이래요. 그럼 7배, 8배에서는 뭐 물려봤자 뭐 조금 손해는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보겠죠. 뭐 PER 7배, 8배에서 물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보는 건 뭐냐면 그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2, 3% 정도만 되면은 물려도 그냥 예금 이자라 생각하면 돼서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 어떤 안전마진 깔고 들어가면은 뭐 정말 예상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로또를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PER 7배에 배당 3% 받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고 이런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식품주랑 뭐 이제 이런 주식들 인프라 관련 주식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AI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전기 뭐 이런 쪽도 지금 우리도 AI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런 애들이 이제 안 사면 돼요. 올랐어. 그러니까 차트 보시고 차트 이런데요. 한 번도 꺾이는 거 없이 쭉 가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을 주식할 때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주일짜리 호재인지 한 달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요. 1년짜리 이상 될 어떤 섹터다. 이게 공부하면 대략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근데 주가가 아직 20%밖에 안 올랐다. 30%밖에 안 올랐다. 1년 오를 게 요 정도면은 이거는 30% 더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가격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판단이 나겠죠. 이때는 뛰어들어야죠. 근데 이게 벌써 700% 올랐어요. 이러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도 700% 정도 시세를 뿜고 나면은 매도할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나만 잘못 걸리면 이제 주가가 그냥 우리말로 이제 꼬라박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고 좀 상황이 안 좋은 것들 중에서 이제 찾아내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과적으로 올 한 해가 좀 미국 쪽은 좀 리스크도 좀 느껴지고 그다음에 한국도 뭐 경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분위기일 거로도 보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또 어쨌든 또 우리는 또 투자를 하고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좀 꼭 이걸 1년 내내 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뭐 그런 뭐 좋은 조언이랄까요? 이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안 올라도요. 오르는 주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지수는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오르는 종목은 나올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르는 것들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그 세부적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침체기를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자금이 쏠려야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700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동안은 경제 안 좋다 했는데도 AI에 또 수백조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됐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곳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보고 돈이 흘러가는데 초입이면 따라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섭대 안 해야 된대 남들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가는 길에 같이 가려고 하지 말라.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가더라면 제일 빠를 때 같이 합류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 너무 편해,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럼요. 이런 거 조심해야 예,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뭔가 마음이 막 걱정되고 막 이런 조심스러워야지 좋은 투자고. 이거 매수 버튼 누르면 이거 진짜 한강 가는 것 같은데 이때가 보통 매수 타이밍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그냥 쉽게 클릭되고 막 어제 못 샀다, 너무 아까워, 더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아니고. 욕심 나서 누르는 매수는 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공포에 질려서 하는 매수는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뭐 10달러에서 12달러 갔을 때 안 샀다가 16달러 가면 사게 돼. 맞아요. 항상 맞아요. 그렇게 되죠. 이 19, 20 갈 것 같거든. 근데 거기가 또 항상 그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대중 심리가 다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 참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난 또 수익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